우리가 다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모든 것은 미리 정해진 일이었다. 나는 우리 인생이 트럼프 카드와 같다고. 누굴 만나고 누구와 사랑에 빠지는지는 카드가 어떻게 섞이는지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운명의 손에 들려 게임판으로 나간 카드는 버려지기도 하고 다른 손에 넘어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2차 대전이 발발하기 몇 해 전 55세가 된 내가 다시 유럽 땅을 밟게 되기까지 어떤 사건들이 작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그렇게 된 것이다. 영국 작가 데프니 듀 모리에의 소설 몬테베리타에서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에는 지난해 가을에 소설집을 출간하셨는데 이 봄이 되어서야 모시게 되었습니다. 정희연 작가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희연입니다. 정희연 작가님 다 너무 잘 아시죠? 네,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작품도 재밌게 잘 읽었는데 그래도 정희연 작가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 좀 하겠습니다. 정희연 소설가님은 서울에서 태어나서 낭만적 사랑과 사회로 2002년 문학과 사회 신인문학상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소설집 낭만적 사랑과 사회, 오늘의 거짓말, 장편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 너는 모른다, 사랑의 기초연인들, 안녕 내 모든 것, 그리고 짧은 소설 말하자면 좋은 사람, 산문집, 풍선, 작별 등을 출간했습니다. 이런 작품들로 이호석 문학상, 현대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도 수상하셨습니다. 와, 많은 작품집과 많은 수상 경력을 갖고 있으시네요. 부럽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와주신 관객분들에게 다시 한번 봄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저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맞아요. 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고 또 오늘 아침에 그 미세먼지가 세계 2위를 찍은 날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날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오늘 만나 뵙게 되는 분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할 시간을 잊지 못하게 될 것을 벌써 예감합니다. 네. 와, 말씀 너무 예쁘게 잘하시죠? 팬이 많은 이유를 알겠네요. 저 막 거칠게 막 얘기하는데 너무 예쁘게 화답을 주셔가지고 한 시간이 굉장히 험난할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 뭐 봄이라고는 하지만 살짝 춥기도 하고 뭐 감기는 안 걸리셨는지 근황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근황은 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 맞죠? 네, 그 지난 10월에 상냥한 폭력의 시대라는 책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책이 나오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책에 관련된 뭐 인터뷰도 좀 하고 여러 뭐 독자와의 만남 이런 행사들도 많지는 않지만 조금 하려고 막 할 때 네, 그 이제 가을에 그 게이트가 네, 이거 이런 거의 불운한 동시에 일이. 예, 그랬어요. 그래서 저 역시 뭐 한 명의 국민으로 굉장히 정신없는 네, 가을과 겨울 두 계절을 함께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간이 나왔었던 것 같긴 한데 어느새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벌써 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처음이니까 이렇게 정말 서로 풀자고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올해 며칠 전에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초일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의 근황입니다. 가장 바쁜 와중에 여기 와주셨네요. 아, 네, 그래서 정말 밤 외출을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은 작가들은 뭐 소설가들은 굉장히 좀 자유롭거나 그런 재미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저나 꼭 제 주변들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시를 쓰는 사람이지만 시인이 굉장히 술만 먹고 괴팍하게 사는 것 같지만 조용히 혼자 술 먹고 그쵸? 지극히 일상적인 루틴으로 생활을 하고 있죠. 지난 가을에 나온 책이기는 한데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님이 역사적인 날이니까 뭔가 이 새날의 기분으로 그 가을의 책을 다시 꺼내어서 네. 새봄에 읽는 것도 굉장히 뭐 유의미한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냥한 폭력의 시대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상냥한 폭력, 상냥하신 편이세요? 아, 남들은 그렇게 착각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그런데 목소리 들으시거나 이 이미지 보시거나 뭐 책을 보시거나 상냥한 편이신 것 같으세요? 아, 네, 근데 제가 상냥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안 상냥한 사람과 상냥한 사람 중에서는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그 어떤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때, 가능하면 상냥한 것이 좋습니다만, 또 상냥만큼 주관적인 또 단어도 굉장히 주관적인 형용사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정도면 상냥했잖아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굉장히 무뚝뚝했는데 나한테는 그렇지 않았는데 라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모호한 형용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은 점수를 매겨서 평가하라고 하죠. 얼만큼 상냥했는지를. 정도를요? 그렇죠. AS, 저희 집에 그 냉장고가 고장나서 냉장고 고쳐주러 오신 기사분이었는데요. 이분이 그 얼만큼 상냥했는지 매우 친절, 뭐 보통 친절, 뭐 보통 매우 친절하지 않음, 뭐 이런 식으로 이 단계를 나누어서 평가를 하라고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어쨌든 말투, 모습, 웃는 모습까지 다 상냥함이 넘치시는 정희연 작가신데, 키워드는 폭력일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상냥한 폭력이라는 시대 정신이 잘 반영된 작품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9년 만에 나온 단편 소설집이더라고요. 네. 사실 좀 굉장히 긴 시간이고, 소설집과 소설집 사이의 간격으로 보면 근데 그 소회에 단편을 쓰지 못하는 동안 불안하고 막막했다라는 말씀을 남기셨더라고요. 장편 소설 그간 쓰셨는데 그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여쭙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단편 소설이라는 것이 정희연 작가님에게 왜 불안함을 주고 왜 막막함이라는 감정, 기분을 들게 했는지, 단편 소설이 어떤 의미로 정희연 작가님에게 의미화되고 있나요? 저는 소설을 처음 공부할 때 누구나 자기 첫 작품을 쓰잖아요. 그 작품이 아마 단편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소설을 공부하고 소설을 읽을 때 정말 한국의 단편 소설로 공부하고 한국의 단편 소설들을 읽으면서 그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소설이 무엇인지를, 그 소설의 육체를 파악하고 매혹당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소설이라는 말은 물론 장편도 그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소설이 어떤 거야? 너가 좋아하는 소설은 어떤 소설이야? 라고 어떤 소설을 쓰고 싶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그건 어떤 단편의 뭐 형식을 띌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소설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또 장편이 굉장히 당길 때가 있어요. 장편을 쓰고 싶고 더 큰 이야기, 막 긴 이야기를 하고 싶을 그럴 때가 있는데요. 또 반대로 이렇게 장편을 막 쓰다 보면 특히 돌아 나갈 데가 없어서 정말 막막한 어떤 순간이 있거든요. 굉장히 외로운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 마치 첫사랑을 그리워하듯이
맞아, 나한테는 단편이라는 게 있었는데 단편의 그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롭고 꿋꿋하게 곤두선 세계, 바늘 하나 들어가면 이렇게 망가지는 세계잖아요. 예, 그리고 막 정말 조사 하나, 뭐 부사 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그런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말씀으로만 들으면 단편 쓰는 일이 사실 생각보다 더 힘든 작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요. 네. 그 동시에 진행하시기는 스타일은 아니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다가 하기 싫으면 나 국어 공부하다 나 좀 수학 공부 조금 하다가 사회책도 조금 펴봤다 뭐 이런 스타일이 있는 반면 자기가 정해지고 다 하고 그 다음으로 뭐 넘어가는 스타일이 있는 듯이 정희연 작가님은 이 장편 단편의 구분 혹은 작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사실은 일상에선 되게 산만한 사람인데요. 공부는 잘 못했지만 공부를 할 때나 일을 할 때는 한 가지밖에 못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좀 공부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소설을 쓸 때 어떤 음악을 듣느냐는 질문 많이들 하시는데 어떻게 음악을 들을 수가 있죠? 소설을 쓸 때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특히 소리나 이런 데 좀 예민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또 핑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윗집에서 뛰는 소리 좀 내가 이래서 소설을 못 쓰는 거야. 이래서 공부가 안 되는 거야 라고 접을 수 있는 늘 핑계인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 두 가지를 한 번에는 잘 못해요. 그래서 네, 단편을 여기 실린 단편들은 이제 장편이 안녕 내 모든 것이라는 장편 연재가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단편집을 뭐 한 2, 3년 안에 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마음 먹고 단편들을 쓰기 시작을 했고요. 뭐 물론 비교를 뭐 이렇게 수치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똑같은 백매를 쓴다고 할 때 힘이 훨씬 더 드는 쪽은 단편입니다. 저에게는. 네. 만약에 여기 뭐 실제로 문창과 학생들도 많이 와서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정희연 작가님께서 만약에 이 문청들에게 팁을 주신다면 습작은 확실히 단편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일까요? 네, 한 번도 안 해본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처음 드리는 질문인데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저는 근데 그건 정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여기는 그 100개의 소설이 있으면 100명의 작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알려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그 문학 강의를 할 수 없고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저 역시 계속 바뀌거든요, 생각이. 저 역시 오늘은 단편이 역시 단편을 쓰면서 문장을 이렇게 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또 돌아서면 아닌 것 같아요. 저 요즘에 에세이를 연재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전 에세이 안 쓰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도 에세이와 약간 픽션이 섞인 형태로 연재를 하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도 못 해본 방식인데 이런 것도 재밌구나. 근데 내가 왜 그동안 어디 가서 저는 그런 일은 안 할 겁니다라고 한 5년 전에 왜 얘기하고 다녔을까? 주워 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말은 정말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럼 본인한테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결국 알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그걸 빨리 찾아내시는 분들이 네, 더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이은 질문을 못하도록 딱 너무 현답을 주시네요. 제가 기억하는 정희연 작가님은 저도 20대 때 30대 초반에 읽었던 책들인데 그 20, 30대 여성들의 어떤 세계 또 사실 그게 그 시대 때 굉장한 키워드이고 화두였었던 걸로 큰 이슈를 얻기도 하셨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나온 상냥한 폭력의 시대는 그 이야기의 주체들이 조금 다양하기도 하고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삶의 어떤 곳곳에서 존재한다고 해야 될까? 아주 일상적인
우리 집 옆집에 있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떠세요? 이 상냥한 폭력의 시대를 준비하시면서 이전에 썼던 단편 소설들하고 아마 작가님도 고민이나 뭐 이런 생각에 어떤 방식으로 달라졌는지에 대한 느낌이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달라진 것 같으세요? 혹은 뭐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네.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책을 내고 나서 검색을 해봐요. 네. 저는 모 작가처럼 하루에 3번씩 하지는 않습니다만. 뭐를 검색하나요? 자기 이름과 새 자기 소설 이름을 누가 블로그나 이런데 이제 독자들이 쓰시니까 다 합니다. 근데 신간이랑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읽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서점 이제 들어가서 평을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근데 되게 기억에 남는 많은 이야기들이 정희연이 나이를 먹었다가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이건 인물들이 중년이 됐다. 어느덧 중년이 됐다. 작가와 함께 인물들이 나이를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보고서 그제서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분들의 평균 연령을 그제서야 제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다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이 한 편 한 편을 쓸 때는 이게 어떤 이렇게 막 정말 막 몇 달 만에 쓰이고 이런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한 계절에 한 편, 2계절에 한 편 이렇게 썼기 때문에요. 그 계절에 그 순간에 저에게 가장 절실했던 이야기 그리고 또 어디서 모티브가 있으면 그걸 이렇게 발전시켜서 제 안에서 발전시켜서 다른 것과 뭐 다른 또 모티브들과 접목도 시켜보고 어떤 이야기가 어떤 주제가 가장 맞을까를 한 편 한 편 되게 골몰하면서 만든 이야기라서 이것들을 묶어 놓았을 때 이것이 어떤 그림이 될지는 사실은 막 예민하게 의식했었던 부분은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교정 과정을 여러 번 거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은 초교를 보면서 그때서야 이제 제목을 고민을 했었거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단편 중에 제목을 하나 따서 붙이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제 여태까지 소설도 다 그랬고 그런데 소설집도 그래왔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제목이 좋을까 되게 많이 생각을 하다가 우리 안의 천사라는 소설이 있어요. 우리 안의 천사가 좋겠다고 편집자와 저와 이제 거의 합의를 했고 여기 이 표지도 우리 안의 천사라는 제목일 때 이게 좋겠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 우리 안의 천사 검색을 좋아해서 우리 안의 천사를 혹시 있으면 안 되니까 소설 동명의 제목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그 뭐 만화 미국 코믹스에 한 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는 어떤 게 많이 검색이 되냐면 뭘까요, 여러분? 천사. 아니에요. 우리 안의 해시태그 우리 안의 천사는 엔젤리너스에서 커피 마시는 정말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우리 안의 천사에서 오빠 만남. 우리 안의 천사에서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안 오니? 뭐 이런. 이게 그렇게 표현을 했었군요. 근데 엔젤리너스가 정말 우리 안의 천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재미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커피숍 이름을 가지고 여기 또 뭐 커피를 마시면서 뭔가를 도모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커피숍에서 형과 이복 형과 그래서 거기에 엔젤리너스라고 한 줄 쓸까?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네, 이게 되게 했는데 역시 그 우리 안의 천사가 가지는 그러니까 익숙함, 그러니까 한번 몇 번 들어본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딱 이 전체를 아우르는 제목에는 조금 뭔가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다른 제목 짓기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그때 나온 제목이 상냥한 폭력의 시대고요. 이제 이 여러 편을 다 이렇게 모아서 열심히 읽어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분명히 폭력의 시대, 그게 정말 막 피를 흘리는 폭력은 아니지만 각자 폭력 속에서 어떤 고통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데 그 고통을 각각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제가 제 눈으로 관찰해 가는 이야기더라고요. 일상 속의 고통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고통을 소설 속의 인물들은 문학 속의 인물들은 고통을 극복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고통을 극복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는 다른 쪽에 있죠. 영웅담에 나오겠죠. 그렇죠. 뭐 자서전이나 이런 데 있으시죠. 그런데 문학은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극복한 척하거나 극복했다고 느끼는 순간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자기 자신만은 알거나 이제 이런 인물들이고 정말 제 소설 속에도 그런 인물들만 들어있었어요. 결국은 극복에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맞닥뜨리고 있는 이 폭력을 어떻게 명명하면 좋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다가 상냥한 폭력의 시대라는 제목에 닿게 됐고요. 그래서 그 이 7편의 소설들의 인물들은 다 공통점을 찾자면 물론 거의 중년에 다다른 나이도 역시 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냥 우리 시대의 어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무언가 책임과 의무 같은 것을 자기도 모르게 떠안고 그것들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그 루틴한 일상의 삶들을 고통 속에서도 굴리면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것은 뭐 왜 이렇게 변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라는 사람이 조금씩 그렇게 그런 쪽으로 또 가까이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이렇게 늙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 않을까 하는데 그 독자들은 가혹해서 늘 늙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작가들이 시에도 그런 흐름에 따라서 그러면 약간 비슷한 평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화살에도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그 또 나이 들매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상냥한 폭력의 시대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지 작가님의 목소리로 한 대목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네, 그냥 읽으면 되나요? 어떤 제목하고 어떤 부분인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짧게 읽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2번 읽을 거예요. 이번 회에서 한번 읽고 다음 회에서 또 한번 읽을 예정인데요. 영영 여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제일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네. 한 계절이 지난 뒤 메이에게서 답장이 왔다. 학교로 도착한 편지의 겉봉에 내 이름이 영어로 또박또박 쓰여져 있었다. 내용은 한국어였다. 사정이 생겨서 잠깐 떠나왔어. K가 그리워. 곧 돌아갈 거야. 여기서 진짜 공깃돌을 선물로 가져갈게. 메이가. 메희가 아니라 메이라고 단정한 한글로 적혀 있었다. 이곳에 누구도 몰래 훔쳐 읽을 수 없는 편지였다. 그날 저녁 나는 모래사장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해질녘의 바다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한없이 고요했다. 해가 서서히 이울어 갔다. K에서 몇 계절을 지나도록 이곳은 한 여름이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영영 여름일 터였다. K의 언어로 돼지가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했다. 나는 이제 별명도 없는 소녀였다. 단단하고 부서지기 쉬운 것들, 부서지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는 동안 해가 완전히 사라졌다. 어둑한 하늘에 해가 있던 흔적처럼 투명한 원의 테두리가 남았다. 어떤 비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한동안 여기 더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내 쪽으로 끌어당겼다. 두 손바닥을 높이 쳐들고 허공에서 맞부딪혔다. 짝. 한 번, 그리고 한 번 더. 짝. 순식간에 20년이 지나버렸다. 침묵만이 남은 미래에서 나는 암흑과 뒤섞일 때까지 앉아 있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차분해지네요. 듣는 저희들이. 이 대목을 청취자분들 그리고 여기 와주신 관객분들께 읽어주신 이유를 간단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사실 특별한 이유가
던 건 아니고요. 영영 여름. 네, 꼭 하나 고르라고 하셔서 몰랐는데요. 사실은 그때그때 따라 막 아무 페이지나 하고 읽기도 해요. 왜냐하면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기 때문에. 저 다음 질문이 그런 거였는데요. 그 특별히 한 작품을 골라달라 했더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되게 이제 약간 웃기지만 돌아가면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읽으셨을 때 좋아하시는 부분들이나 뭐 어떤 소설 좋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읽다가 그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도 골고루 이렇게 지금 세상의 빛과 공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새끼손가락 같은 작품을 읽으시는군요. 네네. 근데 이제 영영여름은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작품은 저한테 약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요 행사 전에 마지막 행사가 1월 초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위트 앤 시니컬이라는 시 전문 서점. 네, 서점이죠. 거기 같이 하는 이제 프렌테라는 서점에서 이 낭독회를 했는데 거기는 다른 걸 안 하고요. 무조건 전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낭독을 하래요. 작가가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작가 쓰러질까봐 중간에 그 관객석에서 두 분을 모셔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조금씩 도와주시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마지막에 이제 조금 뭐 문답하고 그냥 잠깐 처음에 가서 이렇게 인사만 하고 그 다음에 펼쳐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획기적인 기획이었다. 네, 지금도 여전히 뭐 가끔 2달에 한 번씩 해서 얼마 전에 조혜진 소설가가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예, 이 한 권을 그래서 몇 시간에 걸쳐 읽으셨나요? 거의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시간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제가 읽었으니까요. 마지막 읽었을 때는 진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제가 정말 되게 조그만 목소리로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읽어서 이 마지막 부분에 항상 되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부분만 다시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하늘 네, 네, 약간은 뭐 농담이지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영영여름이라는 소설을 제가 좋아합니다. 또 쓸 때 유난히 가장 오래 썼던 작품인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어떤 소설들, 뭐 서랍 속의 집 같은 거는 정말 몇 주 만에, 굉장히 2주 만에 뚝딱 썼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일 빨리 쓴 거는 미스즈와 거북이와 나라고 제일 앞에 있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 저 되게 좋아하고, 그런데 이 소설은 정말 한 초고는 3-4일 만에 막 잠도 안 자고, 저 그때 애 유치원 다닐 때여서 애도 유치원 보내면 막 쓰고, 또 밤에 막 쓰고 새벽 다 일어나서 쓰고, 그렇게 막 좀 흥이 나서 쓰는 소설들이 있거든요. 그랬던 소설이 있다면 영영여름은 그 흥과는 거리가 먼, 너무 괴로워서 머리를 하나씩 뽑으면서 썼던 소설이에요. 약간 애증 관계가 있는, 네, 애증의 마음이 있는 작품 소설이죠. 그러니까 이걸 모티브가 이제 저한테 와서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막 몇 년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를 써야지 막 하다가 그래서 마감을 한 2번 정도 어기고 3계절 정도 만에 완성을 했던 작품이라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영영여름이라는 작품도 눈여겨서 상냥한 폭력의 시대에 한국진리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회의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이 소설을 쓰신 기간으로 치면 사실 꽤 시간이 길잖아요. 10년이 훌쩍 넘어가는 시간이니까 작가의 말에도 그런 말을 쓰셨더라고요. 동시대의 보폭으로 걷고 싶다, 걷겠다, 어떤 의지가 반영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초기에 쓰신 작품이 확실히 동시대적인 어떤 주제나 뭐 어떤 트렌디함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의 이 소설 상냥한 폭력의 시대는 또 다른 지금의 시대적 흐름과 방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설가의 시각으로 볼 때 그 2000년대 초반하고 지금 2010년대 후반으로 가고는 이 시점하고 어떻게 느끼세요? 한국 사회의 흐름이나 변화나 방향이 소설을 맨 처음 쓰던 시기하고 견주어 보면 어떤 느낌이신지 소설가에게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어요. 제 소설이 아니라 한국 사회. 그게 작품에 그렇죠? 반영되니까. 그 한국 사회는 제가 이제 2000년 초반, 완전 2000년이 되면서부터
소설을 써야겠다, 뭐 소설을 열심히 쓰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도 세상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저는 70년대 초반생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정도에 30살이 됐는데 그때까지는 세상이 점점 어쨌든 경제적으로든 IMF가 터지기 전까지죠. 그때 세상이 점점 발전하는 것만 봤어요. 그래서 제가 70년대 뭐 79년 이때 박정희 대통령 막 죽고 이랬을 때 초등학생이었던 거죠. 이제 저희 아이가 그런 나이가 됐는데 그 이후로 어쨌든 뭐 세상 정치적으로 또 역시 막 격변기와 함께 어쨌든 민주화가 되었고 우리 손으로 대통령은 이제 직선제로 뽑는데 그 순간이 저 너무 생생하거든요. 6월 29일 6.29 선언이 때 저희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런 얘기 안 하시는 분이었는데 너무 흥분해서 이제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게 됐다고 막 이런 지금 관객분들 네, 너무 죄송합니다. 네. 옛날 사람 이야기처럼 네. 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어쨌든 조금씩 한국은 어쨌든 나아져 왔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까지.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 2000년 이후에 지금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말해도 저의 과장법이 아니겠죠. 뭐 저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는 이미 중년에 접어든 지 좀 됐지만 청년들의 삶을 볼 때 더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저 역시 뭐 청년의 시대를 지나왔고 이거 너무 청년이 왜 이렇게 팍팍해,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 왜 이렇게 취직이 힘들어 이런 걸 겪어왔지만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20대 분들에게 돌도 먹을 수 있는 나이인데 힘내세요라고 말했지만 그 말하고 나서 돌아서서 내가 무슨 망언을 한 거지? 정말 주워 담고 싶다. 너무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 놓여져 있는 사회 경제적 조건이 너무 다르고 저는 그 조건에 놓여 있지 않은 좀 이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그걸 관찰하고 옆에서 본다고 해도 그걸 정말 피부처럼 느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동시대를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저는 똑같이 모두 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특히 정말 전 청춘에 대해서 한때는 너무나 잘 알았지만 지금의 청춘에 대해서 제가 잘한다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일 거라고 요즘에 되게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야 되는 순간 혹은 써야 되는 순간이 올 때 굉장히 조심하게 되고 내가 그냥 되게 생각 없이 말해서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거나 혹은 정말 잘못된 말을 하는 게 아닐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염두에 요즘에는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빠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요. 그리고 그 안에서 되게 다들 특히 청춘들이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어떤 다른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풍요로운 청춘들은 그냥 이렇게 휙휙 고속도로처럼 지나가고 말았을 그럴 때를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서 조금 꼭 그렇게 고속도로를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 라거나 이런 방법으로 살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살 수도 있잖아를 모색하는 또 그런 청춘들이 많아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면도 또 좋다. 그리고 그냥 옆에서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든 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네. 뭐 무겁다면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또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소설을 읽는 이 많은 독자들 그리고 이 문장의 소리를 듣는 청취자분들이 당면한 현실이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하니까 아마 정희연 작가님의 이 소설을 읽어보시면서 그런 문제의식 같이 공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1부의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정희연 작가님의 소설 이외의 다른 이야기들도 재밌게 나누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3월이네요. 행복하세요? 3월이고 뭐 건강들 하시죠? 아픈 데 없으시고 한낮에는 기온도 살짝 올라가서 좀 포근하고 기분이 좋은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아프지 마시고 활력 넘치는 봄 맞이하시기 바랄게요. 저도 뭐 요즘 뭐 특별히 아픈 곳 없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아픈 곳은 없는데 얼마 전에 그 이모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험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때문에 보험 이야기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험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보험이 없거든요. 이 나이 먹도록 보험을 하나도 들지 않았는데 뭐 병 치레를 하거나 아팠던 적이 있는 친구들이 늘상 하던 말이 보험 하나는 있어야 된다. 실비는 꼭 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비가 뭐야? 저는 뭐 실비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모들이 실비보험은 꼭 들어야 한다 하시며 쇠뿔도 당김에 빼랬다고 이모 친구분 보험 설계사 분을 소개를 시켜주신 거예요. 소개를 시켜주셔서 상담을 좀 받았습니다. 와, 상담을 받는데 이거 뭐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보험에 세계에 발을 들였더니. 그래서요, 오늘 나눌 어제의 단어는 보험입니다. 보험. 다들 보험 있으세요? 정말 다 있구나. 제가 본격적으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친구들에게 다 물어봤거든요. 보험 있느냐, 어떤 종류의 보험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보험이 다 있고 가입이 돼 있고 하나 있는 사람보다 2개 있는 사람이 더 많고 뭐 2-3개는 기본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없구나 보험이. 저는 왜 그 한 치 앞도 내가 앞을 모르는데 그 나중 일을 걱정을 해서 그 걱정을 대비를 해야 할까? 그냥 그때 그 일을 닥치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철없는 희망과 용기 가지고 살고 있어가지고 보험 들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나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상품들을 봤더니 뭐 종류도 너무나 많고요. 뭐 보험료도 천차만별이고 저는 일단 그 용어, 상해, 질병, 후유장애 게다가 이제 거기 마지막 사망까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좀 끔찍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인생에 앞으로 그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행을 지금부터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좀 끔찍하기도 하고 이거 슬프기도 하고 없던 병이 걸릴 것 같은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과연 이 인생이 뭘까라는 질문까지 하게 됐어요. 이 보험 하나 고작 보험 하나 드는데 인생은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럼 진짜 아픔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하다가요. 그래서 오늘 함께 듣고 싶은 음악으로요. 웃을 일은 아닌데요. 이 노래가 인생을 관주하는 노래는 세상에 많죠. 아름답고 멋진 가사들 있는 노래 많은데 저는 이 노래가 그런 것 중에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국환 선생님의 타타타를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가사를 들어보시면 정말로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셨지? 그렇지. 이렇게 이런 마음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 하게 되실 겁니다. 가사를 정말로 음미를 해주시고요. 음미하시면서 저희 그 엽서 있잖아요. 초콜릿과 함께 들어있는 그 엽서에다가 여러분들의 보험 이야기, 보험 설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혹은 뭐 꼭 그런 보험이 아니라도 인생의 보험, 과연 그런 종신보험만이 보험은 아닐 테니까 인생의 과연 보험이라면 어떤 걸 준비를 미리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이야기 적어주시면 제가 또 오늘 보험과 같은 책 준비했으니까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타타타를 한번 들어볼게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모두 몰라 한다면 재미없지. 네,
웃을 일은 아니지만 마지막 하하하에서 웃음이 좀 나긴 합니다. 이 가사에서요. 바람이 부는 날엔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라고 하잖아요. 이런 마음, 이렇게 인생에 약간은 달관하고 초월한 마음이라면 보험 같은 거 안 들고도 사실 살 수 있는 노릇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제가 미리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받았는데요. 읽어볼게요. 혹시 쓰신 분은 저한테 주시거나 뒤에 스태프분들께 전해주시면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단어, 보험.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보험처럼 전 남친과 접선을 합니다. 헤어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날 능력도 노력도 의지도 없이 옆구리에 혹한이 들면 습관처럼 연락을 하고 잘 사냐 안부를 묻고 외롭다 하소연을 하고 상대방도 외롭다 하면 그걸로 위안을 삼는 못난 짓을 합니다. 제발 나보다 먼저 솔로 탈출하지 말아라. 전화를 끊고 나면 주문을 외워봅니다. 이런 못난 심리도 보험일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와, 이거 좀 웃기긴 하지만 괜찮고요. 왜 괜찮냐면 이 남자친구도 전화를 그거를 받아준다는 사실에 이 전 남친도 이분을 지금 보험 삼아 서로가 보험이네요. 좋은 보험이네요. 만약에 싫으면 안 받아줄 텐데 전화를 받아주지 않는 순간 보험은 파기된 걸로 생각하시고 이런 보험 그쵸. 마음에 어떤, 꼭 질병뿐만이 아니라 사랑에도 보험 필요할 것 같아요. 갑자기 이거, 양양님,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저 되게 외로워 보여요?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저도 아직 보험의 세계에 첫 발자국을 내딛지 않은 1인이랍니다. 이유는 없어요. 타타타의 식구처럼 그냥 허허허허 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제가 나중에 이분께 반전의 대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보험 첫 발자국 안 들이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제 보험은 추억이에요. 철없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불안정한 시기를 살아내고 있는 저에게 가장 든든한 건 추억이거든요. 10년 뒤, 20년 뒤에도 추억이 보험일지 확실할 순 없지만 지금은 확실합니다. 하고 방랑자 민진님께서 써주셨습니다. 10년 뒤, 20년 뒤에도 보험일 것 같아요. 저도 민진님의 추억을 제가 모르지만 확신합니다. 그 추억이 좋은 보험이 될 테니까 잊지 말고, 그리고 잊혀지더라도 끝까지 남는 가장 소중한 추억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걸 꼭 붙들어 들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비, 종신보험, 사망, 그 다음 요즘 또 치아보험도 따로 있더라고요. 치아보험, 또 뭐 연금보험, 보험의 세계가 아주 난리가 났던데요. 저는 이런 보험 말고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다른 보험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이 사실 가장 좋은 든든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동행으로서 보험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또 흔들리지 않는 맑고 단단한 정신보험. 그런 정신보험으로 저는 책보험이 좋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책보험을 굉장히 열심히 붓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도 아깝지 않고 붓고 있는데요. 지난 겨울에 어떤 또 책보험에서 정말로 좋은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읽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도종환 선생님의 4월 바다라는 시집이에요.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2016년 10월에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두 번째 시를 읽으면서 아주 밑줄을 많이 쳤어요. 완전히 보험이 된 거죠, 저에게. 이 시를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나머지 날인데요. 네, 나머지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보험을 생각하면서 나머지 날을 설계해보기도 하지만, 선생님의 이 시구를 읽으면서, 그래, 이런 생각도 쌓아놓는 것이 나머지 날 살아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 나도 나머지 날을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머지 날.
도종환. 고립에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2층 집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네. 봄이면 조팝꽃, 제비꽃, 자목련이 피고 겨울에는 뒷산에 눈이 내리는 곳이면 어디든 좋겠네. 고니가 떠다니는 호수는 바라지 않지만 여울에 지붕 그림자가 비치는 곳이면 좋겠네. 아침 기도가 끝나면 먹을 갈아 그림을 그리고 못다 읽은 책을 읽으면 좋겠네. 파도처럼 밀려오는 소음의 물결에서 벗어나 정막이 들판처럼 펼쳐진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네. 자작나무들과 이야기하고 민들레꽃과도 말이 통하면 좋겠네. 다람쥐, 고라니처럼 말을 많이 하지 않고도 평화롭게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네. 낮에는 씨감자를 심거나 남새밭을 일구고 남은 시간에 코스모스 모종과 구근을 심겠네. 고요에서 한 단계 낮은 곳으로 내려가 단풍 드는 잎들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네. 나무들이 바람의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곳에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이들과 어울려 지내면 좋겠네. 울타리 밑에 구절초 피는 곳이면 어디든 좋겠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9분 길이면 좋겠네. 추녀 밑에서 울리는 먼 풍경 소리 들으며 천천히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네. 짐을 조금 내려놓고 살았으면 좋겠네. 밤에는 등불 옆에서 시를 쓰고 그대가 그 등불 옆에 있으면 좋겠네. 하얀 딸이 금은 딸이 되어도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듯 내가 어디로 가게 될지 묻지 않으며 내 인생의 가을과 겨울이 나를 천천히 지나가는 동안 벽난로의 연기가 굴뚝으로 사라지는 밤하늘과 나뭇가지 사이에 뜬 별을 오래 바라보겠네. 네, 이런 시였습니다. 나머지 날을 아프지 않고 보험의 혜택 없이도 건강한 마음 상태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노래를 제가 한 곡 할게요. 저는 그 보험을 안 들고 그래 뭐 그거는 닥쳐봐야 아는 상황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고 살던 사람이었고, 또 엄마가 옆에 있는 한은 보험 들 필요 없다. 엄마한테 손 내밀고 기대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엄마가 곁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도 용기를 내고 뭐 헤쳐나가거나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그 희망과 힘이 생기기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엄마가 곁에 없게 되면 그때 난 보험을 들겠구나. 왜냐하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엄마가 없을 때. 그래서 그때 보험 들려고 했는데 이렇게 더 미리 보험을 지금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는 엄마가 있든 곁에 있든 없든 내가 내 인생, 내가 내 지금과 미래를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나이가 되었구나, 그런 삶이 되었구나라는 생각하면서요. 엄마 노래가 있거든요. 제 노래 중에 엄마 아름다운이라는 노래,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꿈 많은 소녀가 있었네. 엄마도 소녀였었지. 소녀의 마음에도 바람이 꽃들이 피었었지. 네, 고맙습니다. 오늘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실비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보러 외로워하지 말라고 안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가입된 사람이에요. 실비보험은 꼭 드세요. 보험 설계사님이 저한테 그래서 막 보험 이것저것 알려주시면서 제가 앞으로 보험의 위력을 알게 해주겠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니요, 절대 알고 싶지 않아요. 보험의 위력을 아는 건 제가 아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뭐 보험의 위력 같은 건 알고 싶지 않고, 제가 보험을 이렇게 알아보는 동안 너무나 많은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들더라고요. 아픈 것에 대해서. 아, 나도 아플 수 있겠구나. 너무 많은 생각을, 걱정을 했고, 하면 할수록 이 걱정은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비보험도 하나 들었고, 그리고 그 보험 말고, 보험 아니고 일단 지금 이 현재 이 순간 오늘 하루를 정말 제대로 그냥 살자, 내일 생각하지 말고 라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인생의 진짜 보험은 뭘까요? 보험 없이도 몸과 마음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지만 또 보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아, 어떤 게 진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보험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시고요. 그 시간 속에서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문장의 소리는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공개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올 4월부터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문장의 소리 공개방송을 진행합니다. 4월에는 부산, 5월은 횡성, 9월은 제주, 11월은 광주에서 문장의 소리 진행하는데 지역에 계신 청취자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나눌 예정입니다. 첫 번째 공개방송은 부산인데요. 4월 8일 토요일 저녁 7시 부산 남포동의 딱 봐도 카페에서 진행되고요. 김금희 소설가와 임현 소설가 그리고 뮤지션 양양과 하림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이 여행삼아 들러주시는 것도 물론 환영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신청 문의는 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따뜻한 문장들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